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오늘 지방투자 실전반 4강 강의를 하게 된 제일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지방투자 계약 프로세스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와 전세, 그리고 보유, 매도까지 계약에 있어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확신으로 진짜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 이게 계약 프로세스이다 보니까 좀 단어들이 어떨까요, 여러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하시는데 좀 낯선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 내가 그 단어를 기억을 못하면 강의를 좀 잘못 들었나? 이해를 못했나?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들을 때는 그냥 되게 재밌게 이해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이 진짜 필요할 때 딱 꺼내서 쓸 수 있게 제가 세팅까지 해드릴 거예요. 기대되시죠? 좋습니다. 혹시 오늘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자신 있게요. 이렇게 손 좋습니다. 오늘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 투자 과정을 복귀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는 아직 투자를 아직 한번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 과정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글자 잘 썼잖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 투자 과정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요. 아직 투자하기 전이신 분들은 투자가 어떤 순서로, 그리고 꼭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가장 잘 레버리지 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 소개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닉네임 제일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창원 김해 지역 분석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10월 25일에 했었어요. 근데 한 2달 뒤에 크리스마스에 되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이 특강을 듣고 이 지역에 투자를 했다는 그런 후기를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그 지출 실전 4강도 했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이분이 투자 과정에 진짜 제가 세팅해드린 그거를 바로 써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투자하러 오신 거니까 이분처럼 투자 경험을 진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의, 이 강의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이 바뀌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숫자 2개로 제가 소개하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16과 3이에요. 여러분 16은 뭘까요? 16살? 2016년에 16살. 좋습니다. 16살. 저 말고 혹시 감사합니다. 2016년도에 좋아요. 여러분 2016년도 한 10년 전쯤에 뭐 하셨어요? 뭐 했지? 회사 다녔어요? 10년 전쯤. 나 뭐 했지? 너무 오래돼서 그쵸. 저는 2016년도가 제가 첫 지방 투자를 시작한 연도였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채의 투자를 이어나가면서요. 최근에는 숫자 3이 뭘까요, 여러분? 3인데요? 3억? 3은요. 최근 1년 동안 여러분들 계약서 몇 개 작성하셨어요? 1개? 좋아요. 최근에 계약서를 작성한 개수예요. 이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사이에. 네. 제가 일주일 사이, 이게 날짜 보시면 되게 최근이죠? 그러고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잔금을 치러 가야 돼요. 네. 이렇게 되게 따끈따끈한 경험이에요. 투자 과정 중에 있는 따끈따끈한 이 경험을 제가 모아가지고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진짜 투자 공부에만 그치지 말고 진짜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만들었어요. 교환 한번 스르륵 넘겨보실래요? 이게 PPT로 몇 장일까요? 한 200장이 넘어가는데요. 제가 지금도 투자를 계속 진행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인사이트를 이 교환에 다 담았어요. 어느 한 장도 제가 허투루 담은 장표가 없고요. 여기 나오는 사례들도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 과정에 맞닥뜨리는 사례들만 골라서 넣었어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아마 교환만 남게 될 건데 진짜 교환을 보고 교환만 남더라도 나중에 든든한 마음으로 두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았어요. 그리고 혹시 재수강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에 리뉴얼 하면서 되게 지난 강의가 엄청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네, 리뉴얼 하면서 클래식한 그런 핵심은 유지하면서 새롭게 지금 대출 규제나 아니면 보유 매도에 대한 부분도 되게 궁금해 하셔서 그 부분도 이제 추가로 넣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투자의 한 텀을 제대로 배워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거기다가 제가 강의는 이게 그 지방 투자 경험이 되게 여러 번 있다 보니까 모든 계약 프로세스마다 제 모든 경험이 에피소드, 재밌는 이야기가 다 녹아져 있어요. 되게 생생하게 내 경험이 아닌데 마치 내 경험인 듯이 여러분들이 재밌게 강의로 들으실 수 있도록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 저 제일이에게 계약 프로세스에 대한 강의 좀 들어볼만 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제가 지방에서요, 여러분 투자했을 때 되게 놀랬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보세요. 잔금 일주일 전에 전세 계약 파기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투자하고 나면 되게 이제 잔금 기다리는 기간은 전세까지 맞추면 되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잔금 전에 일주일 전에 전세 계약을 취소해달래요. 임차인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돼요. 당황스러워져. 맞죠?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집값이 3억 3천인데 대출이 4억 2천이 들어있는 집이에요. 이런 집 어때요? 피해야 돼요. 맞아요. 이런 집도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투자를 진행을 했어요. 이걸 또 어떻게 제가 해결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한 4주 전쯤에 대출 규제 나온 거 아세요? 저 627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는 거래량이 뚝 떨어졌어요. 급감했는데 지방은 진짜 상관없는 거 맞는지, 그래서 내 투자하는데 지방 투자할 건데 어떤 거를 보면 되는지까지 제가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강의 제목이 보유 매도 프로세스이다 보니까 지난 강의와 다르게 보유와 매도까지 포함이 되었는데요. 진짜 서울은 지금 막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불장이라고 하는데 지방 시장은 전주나 뭐 이런 일부 지역 빼고는 되게 얼음장이에요. 혹시 지금 매도하고 계신 분 계세요? 곧 시도하실 분, 그럼 잘 들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에는 도대체 어떻게 매도해야 될지, 제가 매도를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 매도하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해결하고 안전하게 매수까지 이어졌는지 오늘 강의에서 전부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대되시죠, 여러분? 네, 좋아요. 제가 G2 실전반 여러 번 수강도 하고 이제 튜터링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되게 가깝게 만나면서 고민들을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G2실 오신 분들이 가장 실전에 오면 어려워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지난 2강에서 앞에서 푸니퍼님이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해서 이제 투자 물건 뽑았어요.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 하는 고민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이랑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막 되게 사소한 것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고요. 저 잘 몰라서 휘둘리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이야기. 또 특약은 그냥 카페나 닷컴에 있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고민. 제가 실제 투자하기 전에도 되게 막막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이리님 앞에 사례 들어보니까 이 특약이랑 프로세스 어떻게 해결했는지 진짜 궁금하고 중요한 거 알겠다. 그래서 결국 내가 그 단계마다 꼭 챙겨야 될 게 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네.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단지 임장 처음 갔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요, 22년도에 처음 갔는데 이거를 가져갔어요. 선배들이 막 올려놓은 그 체크리스트 있죠? 써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거를 썼거든요. 단지 임장 처음 갔는데 뭘 봐야 되는지 모르니까 선배들이 올려놓은 이 체크리스트 다운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트렐로 만들어서 막 갔거든요. 요즘도 트렐로 쓰죠, 여러분? 좋아요. 여튼 처음 할 때는 이거 하나하나 막 체크하니까 뭘 봐야 되겠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앞마당에 이제 몇십 개씩 쌓여가니까 이제는 진짜 약간 이 앞에 그 문주만 봐도, 샤시만 봐도 대략적인 아파트 연식이나 아니면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임장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임장지 있죠? 3주 전에 어땠어요? 처음 갔을 때? 낯설죠? 지금 가면 어때요? 주말에 가면? 익숙해요. 뭔가 제 2의 고향이 생긴 느낌? 그쵸? 내비 없이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이게 임장이랑 똑같아요. 특약이나 계약 과정도 여러분들이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요. 이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지금 앞마당에서 임장 잘 다니는 것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월부의 모든 강의 커리큘럼을 살펴봐도 사실요, 계약 프로세스에 대한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되게 특별한 강의거든요. 계약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뤄주는 강의는 G2실 4강 이 강의밖에 없어요. 진짜 특별한 강의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 목차인데요. 매수 전세 계약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는 이유부터 실전 투자 과정을 나누어서 매수와 전세, 그리고 보유 매도 프로세스까지 제가 재밌게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 평생 써먹을 수 있게 세팅해드린다고 했죠.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 계약 전에 체크리스트와 특약 사례 모음집까지 여러분들 휴대폰 속에 쏙 넣어드릴 거예요. 기대되시죠, 여러분? 사실 강의가 되게 짧진 않을 것 같아요. 두께 보셨죠? 짧진 않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 이제 오프분들 쉬는 시간 자주 가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재밌어서 여러분들 아마 시간이 간 줄도 모를 거예요. 먼저 매수 프로세스부터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강의 듣고 이제 임장 가고 인보 쓰고 투자 후보 물건을 뽑아요. 마치 등산 갈 때 이거는 등산로랑 약간 지도, 준비물 이런 거를 챙기면서 하는 체크하는 과정이랑 같은데요. 여기까지는 투자 공부예요. 왜 우리 막 결혼도 머리로만 아는 거랑 이제 현실이랑 되게 살아보면 찐 현실은 다르잖아요. 이것도 여기까지는 투자 공부에 해당되고 이 다음에 이 단계들이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실전 투자 과정이에요. 오늘 이 실전 투자에 대해서 바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어렵게 뽑은 투자 후보 물건 매수 계약 프로세스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돈을 잃지 않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수인데요. 이 매수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동료들 그 가계약금 넣었어요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맞아요. 가계약금부터 시작해서 가계약, 이제 본계약, 잔금까지 이뤄져요. 먼저 가계약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계약은 또 이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네모 박스에는요, 제가 이것만은 꼭 챙겨보셔라 하는 엑기스만 담아두었으니까 차근차근 같이 살펴볼게요. 벌써부터 좀 단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있겠죠? 좋아요. 매수 전에 확인하는 거, 그리고 특약 협의, 계약금 일부 입금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한 개씩 볼게요. 매수 전 단계는요,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들 사고 싶은 집이 생겼는데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셨다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등기와 하자와 KB 시세 세 가지예요. 이거는 체크하지 않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돈으로 혼쭐나는 부분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 중대 하자 부분을 놓치고 계약할 뻔했다가 진짜 돈이 왕창 들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계약 전에 진짜 아무리 정신없고 바빠도 이 세 가지는 꼭 챙겨보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등기인데요. 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가 사려고 하는 집이 몇 억짜리잖아요. 근데 이 등기비가 아깝더라고요. 등기비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얼마예요? 맞아, 700원이에요. 약간 우리 주차할 때 그 차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주차비 아까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700원이 아까운 제가 이 등기를 제대로 잘 못 보고 투자하려고 했다가 진짜 뒤늦게 알고 되게 놀란 경험 뒤에는 매수 전에 이 등기는 꼭 챙겨보고 있어요. 네. 등기사항 증명서는 쉽게 말하면요. 이런 게 담겨있는 집의 이력서예요. 집이 권리관계나 매도자의 상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위험한 집인지 협상 여지가 있는 집인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네, 제 성격이 완전 P에다가 그 MBTI 있죠. P에다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대충 하는 성격이거든요. 계약할 때도 처음에는 솔직히 부동산 사장님이 위험하면 알려주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매물임장 하다가 이런 건 좀 괜찮은데 하면 부동산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등기부터 떼달라고 해요. 등기는 매수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이 표제부와 갑구, 을구, 열람일시, 마지막 페이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먼저 표제부, 갑구, 을구,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돼 있는데요. 이 네 가지만 체크하면 이 물건이 리스크와 매도인의 사정까지 파악이 돼요. 약간 협상 카드가 생기는 건데요. 먼저 표제부에서는 물건 주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갑구에서는요.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소유자 이름까지 나와 있거든요.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그리고 언제, 얼마에 샀는지, 상속이나 증여나 가압류 이런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계약서 작성하실 때 등기 보면서 마지막 소유자로 돼 있는 사람의 이름이랑 여러분들이 계약하는 계약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한지를 확인합니다. 네. 다음 을구에서는요. 여러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대부분 대출인데요. 근저당이에요. 말이 근저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근저당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즉 그냥 빚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리고 끝 부분에서는 마지막 열람일시까지 확인해요. 근데 끝은 이거는 뭐 굳이 안 봐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아까 그 등기 제대로 안 봐서 큰일 날 뻔한다 했다고 했죠. 이 마지막 장을 안 봐가지고 채권 최고액 빚이 높게 껴있던 거를 놓쳤다가 계약 파기까지 갈 뻔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을 꼭 챙겨봅니다. 정리하면 이 갑구, 을구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협상할 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기에서 뭐 보는 건지 배웠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탐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제리님 저 갑구, 을구를 보고 어떻게 협상 포인트를 찾냐 하면 같이 볼게요. 예전에는 저도 등기 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지금은 이 등기 하나로도 약간 매도인의 속사정까지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해본 방식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딱 필요한 것만 뽑아주는 거예요. 먼저 갑구는요. 이 소유권에 대한 이력인데요. 왜 우리 중고차 살 때도 그 앞에 이력을 볼 수 있잖아요. 보험 뭐 처리했는지 사고 이력을 볼 수 있는데 이거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집을 산 날짜가 만약에 최근이면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파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거예요?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정이 생긴 금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얼마에 샀는지를 보면서 약간 손해를 보고 파는 건지 아니면 충분한 수익을 보고 파는 건지를 보면서 가격 내고 여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갑구의 마지막은 압류가 걸린 위험한 집인가까지 봅니다. 갑구에서는 이 세 가지만 보시고요. 언제,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이런 나쁜 권리가 잡혀 있는지를 봅니다. 언제, 얼마에 샀는지 나쁜 권리가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 을구는요. 대출인데요. 집값이 대출보다 많으면 일단은 위험해요. 그리고 대출이 만약에 1금융권 이 아니라 2금융권 대부업체 이렇게 넘어가면 매달 이자가 상당한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빨리 팔고 싶겠죠? 이자를 많이 내니까. 이런 게 협상이 명분이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앞에 이거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이 사례 제가 이렇게 해결했어요. 보여드릴게요. 탐정이 됐다 생각하고 제가 본 그 등기부 등본을 같이 볼게요. 을구에서 대출을 보라고 했는데 채권 최고액이 0이 몇 개야? 얼마예요 이거? 4억 2천이에요. 뭐 4천만 원도 아니고 4억이 넘는 거예요. 집값이 3억 3천인데? 이 사람 뭐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 처음 등기 봤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 거 아니야.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 이거 내가 할 게 아니다. 내가 이러기로는 이런 걸 내가 함부로 덤비지 않아야겠다 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집값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진짜 사도 돼? 하면서 피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이 집이 단지 안에서 완전 최저가였고, 실거래 기준으로도 초금매였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당시 같이 하던 그 뚜터님이랑도 막 얘기하면서 한번 풀어갔던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헷갈리는 포인트 먼저 정리해드리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이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혹시나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 어떡해? 이자를 안 내면 어떡하지? 하고 못 받을 것 같은 금액까지 당겨가지고 원금보다 큰 금액으로 잡아놔요. 이게 보통은 1, 2금융권에서는 한 120에서 1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 같은 경우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집을 팔면 갚아야 되는 돈이죠. 빚이니까. 그래 남의 돈인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채권 최고의 그 빚도 남의 돈이고 내가 드리는 계약금과 중도금도 일단 남의 돈이잖아요. 집값이 남의 돈을 넘지 않는다.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집값이 남의 돈을 넘지 않는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등기를 보니까 매매가가 3억 3천인데 이 채권 최고액이 4억 2천 정도였어요. 이미 남의 돈이 집값을 어때요? 넘었어요. 보통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하면 계약금을 10% 드리잖아요. 근데 이 집은 3억 3천이니까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3,300이에요. 만약에 내가 드리는 돈까지 하면 이게 4억 5천2백이 돼요. 위험하죠? 이걸 제가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몰랐으면 이런 매물 보고 아, 내게 아니다 하고 도망갔겠지만 이럴 땐요. 보통 사람들이 대출한 지 좀 기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갚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금융거래 확인서나 아니면 대출 잔액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제가 금융거래 확인서를 요청드리니까 이분도 급했는지 바로 떼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랬어요. 1년도에 7월 22일에 해당 매물을 담보로 3억 2,300을 대출했어요. 여러분들 21년도면 어떤 시장이에요? 올라가는 그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도 훨씬 막 올라가는 시장이어서 저만큼의 대출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만큼 대출을 했다가 채권 최고액이 4억 2천이 잡힌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초록색 부분이 이 사람이 갚고 나서 이제 남은 잔액인데 저 당시 날짜 기준으로 한 이분이 그래도 열심히 갚고 2억 4천 정도가 남은 거예요. 한 약 9천에서 1억 정도를 갚은 거죠. 아, 제리님 뭔 말이에요 하실까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집값이 3억 3천이고 남은 대출을 확인하니까 한 2억 4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매매가의 70% 정도인 물건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보통 주택담보대출 낼 때 몇 퍼센트 내는지 아세요? 맞아요. 7, 80% 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상 물건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단지 안에 최저가였으니까 내가 만약에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다면 되게 좋은 기회를 놓칠 뻔한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제 경험을 레버리지해서 아,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 장치를 배운 거예요. 제가 왜 이 사례를 들고 왔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매물임장 하시잖아요. 매물임장 하시면 열의 9은 다 대출이 있는 물건일 거예요. 보통 대출을 껴서 사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도 딱 한 줄 특약만 잘 걸면 안전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제 물건이 이제 근저당이 적당한 수준인 걸 여러분들 확인했죠? 그러면 이때는 추가 대출을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잔금 때 남아있는 대출 제가 그 잔금을 드리면 대출 다 없앤다는 특약을 걸고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등기를 딱 봤더니 대출이 80%를 넘어선 과도한 수준이다 하면 먼저 정확한 대출 잔액을 확인해요. 보통 옛날에 그 대출 해놓고 원리금 상환을 하잖아요. 그렇게 갚았는데 등기는 또 등기 고치는데도 돈도 들고 시간도 들어가지고 안 고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했는데 만약에 남의 돈이 집값을 넘어서고 매도인도 내가 드리는 그런 계약금 중도금으로 상환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협조가 안 된다 하면 매수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말한 조건 남의 돈이 집값을 뭐였어요? 넘지 않는다. 남의 돈이 집값을 넘지 않는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진행해도 됩니다. 매수해도 돼요. 근데 계약금을 보통 우리가 10% 정도로 하는데요. 이때는 되게 최소로 해서 진행을 해요. 뭐 500만 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1000만 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최소로 해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매도인 대출 계좌로 가계약금부터 해서 계약금까지 모두 입금을 해서 그런 대출 계좌로 해서 대출을 꺼버릴 수 있게 상환할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또 가상 계좌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은행에 직접 가야 돼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좋습니다. 약간 눈이 풀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여러분? 좋아요. 정리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를 통해서 지배 이력을 파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제이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대출이 있는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실까봐 액션 플랜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등기를 봤는데 일단 대출이 많다 하면 뭐부터 요청해야 될까요, 여러분? 맞아요. 대출 잔액 증명서를 요청해서 실제로 대출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조건이면 진행해도 된다고 했죠? 남의 돈이 집값을 넘지 않는다. 이 조건이 되면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잔금일에 대출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고 진행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이 다음은 이제 중대 하자인데요. 하자 있는 물건 사면 안 돼요? 네 하는 분도 있고 이제 대여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중대 하자는요. 매도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신축 중에서도 여러분 보통 우리 지방 가면 신축 사잖아요. 근데 신축은 누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제 동료가 신축을 샀다가 3개월 뒤에 이제 누수가 생겨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그 매도인이 바로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이것도 되게 돈을 잃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아니 제림 하자면 하자지 중대 하자는 뭐냐 하면 중대 하자는요 그냥 말 그대로 중요하고 큰 하자예요. 누수나 균열처럼 집의 실사용에 약간 지장을 주는 수리비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수백만 원이 나올 수 있는 하자예요. 이건 제대로 못 배우면 여러분들이 고치는데 되게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매수 결정 전에 꼭 아랫집과 관리사무소에 가서 누수 이력을 확인을 해요. 사실 이게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이 보통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요. 중대 하자에 대해서.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실은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내가 계약하거나 잔금할 때, 내가 살 때는 이런 그 하자가 있다는 걸 내가 몰랐다 하는 거랑, 중대 하자를 알게 된 날이 오늘이야 라는 거를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어때 보여요? 힘들어 보이죠? 맞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전에 이런 중대 하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림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하실까봐 딱 두 군데만 가시면 돼요. 어디냐 하면 아랫집과 관리사무소예요. 어디 가라고요? 맞아요. 아랫집과 관리사무소예요. 일단 아랫집에 가서 윗집에 누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요. 그럼 내가 사는 집이 무슨 집인 거예요? 내 윗집을 사는데 아랫집에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랫집에 누수가 있으면 내가 이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이제 누수가 있다 하면 윗집이 보상을 해줘서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집을 갑니다. 이거 헷갈려가지고 윗집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랫집과 관리사무소에 갑니다. 만약에 아랫집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그냥 포스트잇에 내 번호랑 간단한 쪽지 써가지고 들고 챙겨서 가요. 붙여놓고 오시면 보통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전화나 아니면 직접 가가지고 민원 기록을 확인하시고요. 실제 제가 사례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 어때요? 깔끔하죠? 이게 어디 부분일까요? 천장인데 안방에 화장실 입구 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매물 인장만 하고 덜컥 매수하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누수 확인 딱 두 군데 어디 가라고 했죠? 아랫집과 관리사무소 가라고 했는데요. 관리사무소에 보통 요즘에는 전산으로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안방 화장실 입구 천장 누수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실제로 뜯어 보니까 이래요. 완전 썩어 있죠. 네. 이런 거를 협상 카드로 쓰거나 완전히 해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집에 이게 위에 천장 부분이 썩은 거라서 윗집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근데 내가 집을 사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매도인한테 이걸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물을 꼼꼼하게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뒤늦게 알게 되면 되게 치르지 않아도 될 에너지,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보험 같은 거 요즘에는 그 10,000원대로 되게 싸게 할 수 있더라고요. 월북 카페에 그 보험하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한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이제 KB 시세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제 전세를 새로 놓을 경우에 이거를 확인을 해요. 여러분 인보에 혹시 KB 시세 넣으시는 분 계세요? 있어요? 좋아요. 근데 저는 그 인보에 넣는 거랑 다르게 여러분들이 실제 매수하실 때는 이 KB 시세를 봅니다. 투자할 때는 이거 넣는 거예요. 저랑 뭐 넣는지 한번 볼게요. KB 시세는요, 여러분, 내 물건이 그 전세 가격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KB 시세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내가 터무니없는 전세 가격에 올려서 전세가 안 빠질 수도 있고요. 호가만 보고 들어갔다가 투자금이 훨씬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드리면 보통 세입자분들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해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보증회사에서 전세 보증금에 얼마까지는 내가 보증을 해줄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의 기준이랑 이 전세 대출도 보통 매매가의 한 80%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 매매가의 기준이 되는 집값이 네이버 부동산 호가는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는 거 말고 내가 기준이 되는 금액을 KB 시세로 보겠다 해가지고 KB에서 정하는 시세로 가요. 임차인이 전세 대출 받을 때랑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그래서 KB 시세를 보는데요. 이 KB 시세를 기준으로 내 물건이 전세가를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하고 투자금을 예상하고 들어갑니다. 보통 전세보증보험을 예시로 제가 들어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은 KB 매매 시세의 한 90% 정도까지 되는데요. 예를 들면 KB 매매가의 시세가 3억이다 하면 90% 얼마예요? 2억 7천, 계속 엄청 빠르시네요. 2억 7천까지는 내 전세의 최대치겠다. 그러니까 2억 7천까지는 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억 8천에 내놓는다 하면 이분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이 안 돼요. 이 세입자. 그러면 그게 가입이 안 되면 보증보험이 대부분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가입을 하는 건데 이 가입이 안 되는 집이다 하면 되게 사람들이 위험한 집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전세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KB 매매 시세의 90%겠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정해진 그 전세금을 가지고 세입자분이 전세 대출을 받는다 하면 최대 80%니까 2억 7천의 80%는 여러분 제가 저번 기수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프라인 한 분이 그 크다란 그 계산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계산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계산해놨어요. 2억 1,60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방 수도권 그 전세가율이 다르잖아요. 수도권에서는 90% 정도까지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쵸? 근데 이게 지방이기 때문에 KB 시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하는데요. 전세 보증 보험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년 이상의 전세 계약에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그랑 그 HF는 전세금, 지방의 경우에는 5억 이하에만 가능하고, 근데 서울보증보험, SGI는 가격 제한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서울보증보험은 만약에 내 임차인이 여기서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을 했다 하면, 내가 다주택자다 하면 다른 집의 임차인은 서울보증보험 그 가입이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재림 다주택으로 갈 거면 SGI는 가입하게 하면 안 되나요? 가 아니라, 보통은 그 여기, 허그 있죠? 한국주택도시. 여기가 보험비도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거라서 허그로 유도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는지 제가 볼게요. 제가 실제로 그 몇 년 전에 김해에 있는 어떤 단지를 2년 전에 진짜 소액으로 검토를 하다가 KB 시세를 확인하고 터무니없다는 걸 알아차렸는데요. 먼저 KB 부동산에서는 이 단지 이름만 치면 바로 일반 그
KB 시세 일반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시세, 실거래를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이제 타입이 만약에 C타입이다 하면 옆에 KB 부동산 클릭해가지고 일반 평균가를 확인해요. 일반 평균가가 2억 7,500이니까 한 90% 정도까지 하면 2억 4,700이 나오거든요. 전세가는 보통 100만 원 단위까지 받지 않으니까 뭐 2억 4,500이나 2억 4천까지는 내가 최대로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옆에 바로 보시면 이게 전세가도 이거랑 비슷하게 나와 있죠? 이 한도 안에서 나와 있어요. 보통 지방은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실제로 검토했던 거를 알려드리면 이 단지를 검토할 때 매매가가 이때 당시에 2억 7천이었어요. 전세가가 어땠냐면요. 전세가가 2억 6천으로 호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이버 우리 시세 따잖아요. 시세 지도 그리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그래도 연식도 나쁘지 않은 그래도 단지거든요. 1,000만 원? 대박이다 하면서 나 이거 완전 내 건데? 뿅 가려고 했어요. 투자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으로 아파트를 30평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KB 시세를 확인하니까요. 이때 당시에 KB 시세로 확인하니까 그 전세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 2천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 1,000만 원만 보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억 6천으로 똑같이 광고했다고 하면 전세도 안 빠질 뿐더러 되게 투자금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네이버 호가만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지방에서는 이런 작은 그 갭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KB 시세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럼 KB 시세 지방에서 왜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이해되셨죠? 좋아요. 한번 가볼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세가를 좀 높게 받고 싶은데 최근 거래되는 그런 매매가랑 KB 시세가 좀 다르다 하면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 이 밑에 조그만 줄로 여기 KB 시세 조사하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부동산. 여기에 전화해가지고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매매가 지금 거래되는 거랑 KB 시세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올려서 업데이트 해주세요 하면 해주세요.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그 다음은 앞에 이 세 가지 확인했다면 이 다음에 이제 특약을 협의하는 단계인데요. 특약에서는 특약 문구 확정 및 전송 그리고 매도인이 특약 동의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아니 제이리님 말 그대로 가계약인데 무슨 여기서 특약을 꼭 해야 되나요? 급해 죽겠는데 저 물건 날아가면 어떡해요? 하실까봐. 근데 여러분 부동산 거래에서는요. 구두나 문자로 하는 계약도 가계약도 계약이랑 같은 걸로 간주를 해요. 제가 그 2016년도에 첫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냥 물건만 보고 아무 협의 없이 가계약금을 그냥 1,000만 원을 턱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메타인지가 된 거예요. 돈을 보내고 나서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근데 나 아직 계약서 도장 안 찍었는데 그냥 돈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음날 가서 우리 아직 계약서 작성 안 했으니까 돈 좀 돌려주세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리 씨 부동산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그 돈이 들어오면 너가 거래 의사가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진짜 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 검토하고 조율을 한 뒤에 돈을 보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금매고 진짜 이 가격 미쳤다 하는 가격이 나와도 여러분들 검토해야 될 부분은 꼭 검토하고 보내야 돼요. 만약에 가계약금 입금하고 나서 이제 그 계약서 쓰는 날에 막 협의하려고 하면 이미 계약금 일부, 가계약금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율하기 되게 까다롭거든요. 이 단계부터 무조건 그 협의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특약은요,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되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아까 사장님이 나보다 막 거래 경험 훨씬 많으니까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성격인데요. 했는데 진짜 식겁하고 이 특약이 중요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한 줄이구나. 이 문장 한 줄이 되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 특약은 본계약 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가계약금, 처음 돈을 보내는 그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하는 거예요. 오늘 저랑 이거 제대로 준비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혹시 그 지금 오프라인 수강생 분들 중에 투자 경험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어때요? 두근두근 맞아요. 정신없는 거 아시죠? 되게 정신없어요. 약간 그 결혼해보신 분들은 약간 눈 감았다 뜨면 결혼식장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눈 감았다 뜨면 가계약금 이미 보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 매수하실 때 그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계처럼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준비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특약 협의 단계에서는 중요한 게요. 내가 보낸 특약을 마지막에 부동산 사장님이 오케이 한 건지 매도인이 오케이 한 건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보통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해요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매도인이랑 막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매도인이 동의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방금 거를 알기 쉽게 프로세스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부동산 사장님과 계약금 일부 금액 뭐 이런 걸 협의하고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요. 그러고 진짜 중요한 건데요. 특약 동의 여부예요. 전달을 했는지 사장님이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직접 매도인이랑 막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서 사장님한테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장님께 동의 여부 확인을 부탁드리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동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알겠다는 거예요. 아니고요. 이렇게 매도인 특약 동의하셨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주인남 해가지고 사장님이 이 집주인이랑 대화한 거를 그대로 캡처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확인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투자를 몇 번 하신 분들도 이 과정을 되게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까지를 되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큰 리스크가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매도인이 안 된대요. 하거나 사장님이 저한테 너무 예민하다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사장님이 그냥 쓰던 거 있다고 알아서 하시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저 예민하게 굴린다고 안 판다고 물건 거두면 어떡해요? 근데요, 여러분. 돈을 잃지 않으려면요. 이런 핵심 내용들은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4가지인데요. 이거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먼저 아까 본 중대하자 있죠? 중대하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근저당, 대출이 있으면 나중에 잔금할 때 말소하는 거. 이런 거고요. 만약에 대출이 없으면 이제 나 잔금할 때까지 대출 더 이상 내면 안 돼요. 하는 그런 특약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전세를 내놓는 경우에 만약에 주인 전세나 새끼인 상태면 이 전세 협조 부분을 빼도 되는데요. 내가 전세를 동시에 맞춰야 된다 하면 전세 협조, 나중에 저 전세 내놓을 때니까 집 좀 잘 보여주세요 하는 전세 협조에 대한 부분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 계약 해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4가지를 꼭 넣어야 돼요. 보통 사장님이 하시던 대로 그냥 먼저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이 4가지가 빠져있다 하면 사장님 보내주신 거에 이것만 추가해 주세요 하고 빠진 거를 추가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이거 제 실제 사례인데요. 사장님이 먼저 보내주신 특약에서 몇 개가 빠져 있어가지고 위약금에 관련된 특약만 제가 추가해서 보냈더니 사장님이 전화로는 오케이 하셨어요. 알겠어요, 제리님 하셨는데 이제 이게 다음 날까지 그 가격 협상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최종으로 보내주신 거에는 이제 위에 비슷한 말 있지 않냐 하면서 또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아니 사장님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강조한다고 생각하고 좀 넣어주세요 했거든요. 여러분들 꿀팁을 드릴 텐데요. 웬만한 사장님이나 아니면 매도인 분들은 이 말 한마디면 대부분 넣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회사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해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보다 특약에 민감해요. 그래서 이건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바로 사장님이 알겠어요 하시고는 바로 넣어주시더라고요. 꿀팁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특약은 나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예요. 막연히 아무 일 없겠지가 아니라 내 돈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중요한 부분은 매듭을 꼭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되게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니라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를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은 드디어 제일 뭔가 콩닥콩닥한 단계, 드디어 내 돈을 보내는 순간이에요. 계약금의 일부를 넣는 단계인데요. 제리님, 계약금의 일부? 가계약금 아니에요? 헷갈려 죽겠네. 그 둘 중에 뭔데요? 할까봐 가계약금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지만요, 민법에는 계약금의 일부가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약에 쓰실 때는 계약금의 일부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가계약금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좋아요. 계약금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걸 아시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계가 이제 진짜 계약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돈 보내기 전에 막 꼼꼼하게 체크했잖아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앞에서 열심히 꼼꼼하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매도인 계좌번호 받고 등기부등본 갑부에 적혀있는 이름이랑 내가 돈을 보내는 예금주랑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요. 입금하면 끝이에요. 이걸 알기 쉽게 순서대로 정리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특약이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매도인 계좌번호를 받아요. 사장님 보내주시거든요. 계좌 나왔어요 하면서 보내줘요. 그러면 예금주랑 등기부등본 소유주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리님, 매도인이 해외 이미 이민 가가지고 한국 계좌가 아예 없대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밑에 회색깔 특약 한 줄을 넣어주면 돼요. 매도인이 그 지정한 보통 가족 계좌로 받으시더라고요. 그 계좌로 넣는다 하는 특약 한 줄을 넣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금하면 끝. 보통 또 그 공동명의인 경우에 제 가계약금을 반반 넣나요? 하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공동명의는 대표자 한 분한테 입금하면 돼요. 이렇게 계약금 일부 입금하고 나면 완전히 이 계약을 확정짓기 위해서 본계약을 일주일 안으로 빠르게 최대한 잡아요. 우리는 이게 가계약도 이게 효력이 있다는 걸 알지만 보통 사람들은 거래 경험이 되게 적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과거의 저처럼 가계약이면 이제 본계약 하기 전에 그냥 해지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계약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좋아요. 가계약 프로세스 총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렵다 하면 이 페이지만 기억하세요. 매수 전에는 이제 등기, 우리 탐정 그림 나오고 우리 살펴본 거 기억나시죠? 중대 하자는 제가 어디랑 어디 가라고 했죠? 좋아요. 아랫집과 관리사무소. 그리고 KB 시세는 매매가의 몇 %까지 나온다고요? 90%까지. 여러분 되게 잘 이해하셨네요. 좋아요. 이렇게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돈을 넣기 전에 이제 리스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특약인데요. 꼭 챙겨야 될 4가지. 기억나시냐고 하면 대답해 주실 거예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뭐예요? 중대하자. 중대하자 또. 근저당. 전세 협조? 위약금. 맞아. 이 4가지. 그리고 여기서 협의하고 나면 제가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라 매도인이 동의를 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맞아요. 사장님이 네만 하면 안 되고 꼭 매도인이 동의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아까 꿀팁을 알려드렸어요. 특약을 안 넣어준다 하면 제가 회사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해서 하는 그 꿀팁까지 드린 거 기억나시네요. 좋아요. 이렇게 원만한 계약 이행을 하기 위해서 서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이제 확인할 부분, 협의할 부분 서로 확인하고 계약금 일부를 입금 드리면 끝이에요. 이렇게 계약은요, 여러분, 제 옛날에 저처럼 뭔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상호 신뢰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서 확인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